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꽉자 한번 끼실까요?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시험에 임박하시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신경도 예민해지시고 날카로워지시고요. 또 이제 날카로워지고 면역력도 떨어지죠. 예. 몸은 피로한데 공부는 또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 시험 전날 되면 없던 병도 생기는 것 같아요. 감기도 걸리고 코도 좀 어지러운 것 같고 이게 이제 또 장염 이런 거 걸리시면 또 난리 나거든요. 예. 예전에 한 분 중에 서울시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시험 전날에 삼관왕을 하신 거예요. 장염에 독감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시험 보셔서 붙으셨어요. 근데 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스트레스가 극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머지 시간 중에서도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이제 쓰시는 것 중에 답안에 가장 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의 예를 딱 하나 꼽아보자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대책이나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이 중요해요. 시공시 주의사항. 결국은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아요. 공법 유형화로 하면은 뭐의 종류와 시공시 주의사항. 예, 문제점 유형화로 하면 뭐의 원인과 대책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자세하게 써야 돼요. 근데 자세하게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아까 얘기를 드렸죠. 대부분 이렇게 써요. 이게 여기다가 크게 박스를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치시고요. 예, 그다음에 뭐 콘크리트에 대책하면은 재료, 예, 배합, 예, 시공 이렇게 이제 쓰시고요. 여기다가 트리식으로 딱 이렇게 해요. 한 다음에 짧게요. 이 시험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왜 이런 방법이 유효한지 그 이유도 듣고 싶거든요. 결국은 결론이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과정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트리식으로 안 하고요. 어떻게 한다? 1번 예를 들어서 1번 해가지고 무슨 원리 하고 1번 2번 이렇게 쓰든지 해서 내용을 원리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법을 쓸 때는 어떤 데 유리한지 불리한지 같은 것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뭐 연약 지방이 얕은 경우에 유리하다. 뭐 어떤 경우에는 불리하다. 이런 데는 특히 경제적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쓰시는 건 뭐냐면 모식도도 들어가고 메커니즘도 들어가고 이론적 배경도 들어가는데 대책이 제일 후졌어요. 대책이 제일 부실하다고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모식도도 그릴 줄 알고 학원의 어떤 학습도 어느 정도 전수를 받으셨는데 왜 이분이 꼭 합격의 문턱에 걸리느냐 하면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 뭐예요? 이 핵심대 제목을 구체적으로 안 써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용두삼이 요거를 제일 부실하게 써요. 여러분도 여기 딱 들으시면 아 이거 난데 하시는 분이 한 반은 넘을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죠. 즉 대책을 많이 쓰시고 그걸 서술해서 성심성의껏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성의 있게.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답안에 어떻게 쓴다? 이렇게 트리 구조 안 씁니다. 트리는 모식도예요. 누가 논술에 이렇게 트리로 논술을 쓰나요? 이거는 도표로 해가지고 그림 제목 붙여가지고 그림으로 하지. 그래서 논술은 어떻게 한다? 그 원리별로 차곡차곡 서술해서 쓰세요. 그거는 제대로 보죠. 그게 핵심이니까 이렇게 안 쓰십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예. 물어본 거 제일 많이 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합격은 누구도 모르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은 55점하고 합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분명히 불합격에는 이유가 있지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점에서 왜 나는 좌절이 되느냐.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점수 조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곧 내가 합격권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보통 55점 점수를 맞으실 정도면은 공부 안 하시고도 55점은 맞으세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가도 55점은 맞죠. 거기까지가 올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계속 논리적인 부분 또는 물어본 거 많이 쓰는 거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십니다. 보통 용두사미가 많아요. 예, 대책이 별로다. 자, 221페이지 갈까요? 자, 221페이지는 좌굴의 종류. 자, 좌굴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예, 압축좌굴, 국부좌굴, 가로좌굴. 압축부재에서 생기는 압축좌굴, 기둥부재 같은 거요. 예, 또는 버팀목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보호부재에서 생기는 가로좌굴. 그 다음에 판재나 형제에서 생기는 국부좌굴이 있죠. 그래서 좌굴 원인과 대책을 쓰려면 대책은
설계, 시공상의 대책. 그래서 설계 같은 경우에는 간격, 높이, 폭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형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공상의 대책은 구체적인 공법이나 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싱 또는 뭐 스티프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와 시공에 대한 부분에서 대책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강제 가시설하면 좌구를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ILM 공법 하면요. 추진코의 좌굴 이렇게 나와야죠. 흑마기 가시설 하면요. 흑마기 가시설의 좌굴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기본적으로 강제는 좌굴에 취약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일반적인 본 구조물 말고요. 가설 구조물에 대한 좌굴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한다? ILM 공법하면 좌굴 문제와 강성 증진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다. 예, 아니면은 흑마기 가시설 하면 뭐예요? 흑마기 가시설의 좌굴 대책 이런 얘기가 꺼낼 수가 있겠죠. 강관 버팀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좌굴 원인과 대책 보시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많이 넘어가세요. 자, 그 두 개는 여러분께서 보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몇 페이지냐면 첫 번째 235페이지 볼까요? 235페이지의 맨 밑에 있죠. 235페이지 보시면 3번 주의사항 용접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용접 시공시 주의사항. 또 볼트 시공하면 볼트 시공시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자, 용접 시공시 주의사항 제일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용접할 부재는 어떻게 된다? 치수의 여분을 두어야 된다. 맞나요? 수축하잖아요. 치수의 여분을 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접 재료는 어떻게 해요? 건조시켜야 한다. 얘 수분이 많으면 퍽퍽 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접 품질이 낮아지고요. 세 번째 불순물을 제거한다. 당연하죠. 모재, 기름, 녹 같은 불순물을 제거한다. 4번 어떻게 해요? 조립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부재를 덧대기도 하죠. 자, 5번 예열한다. 예열을 해야지 어떻게 된다? 부재의 변형을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번 가우징, 뭐 루트 확보, 엔드탭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용접 얘기하면은 용접 모식도 멋있게 쓰고 용접 검사 멋있게 쓰는데 대책이 제일 후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책을 좀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요 정도로 쓰셔야 된다. 이번 시험에 시험장 가는데 용접 시공시 주의사항 정도를 이 정도 못 쓴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거기 맨 밑에 뭐가 있죠? 6, 7, 8번에 어떤 전문 용어가 있네요. 가우징, 루트, 엔드탭 이런 얘기는 별도로 해서 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쭉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서 볼트는 시험 문제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몇 페이지 PC냐면요. 페이지 24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24페이지, 242페이지. 아까 콘크리트에서 비파괴 검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비파괴 검사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가면서 어떻게 한다? 강도, 또요. 강도, 열화, 내부 탐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는요. 역시나 내부, 외부. 내부에서 우러가이 라운드 할 때 외부에서 MP가 지킨다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는 뭐예요? 유관 검사. 하여튼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파괴 검사하면 유관 검사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유관 검사를 빼면은 또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경기를 일으키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유관 검사를 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거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유관 검사에 대한 유관 검사가 아니라 그 비파괴 검사에 대한 부분이 4번 나와 있죠. 그 검사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내부 결함, 외부 결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우르가이 라운드 할 때 외부에서 MP가 지킨다. 즉 어떤 걸 보느냐? 저 유관 검사 같은 건 균열, 언더컷, 비틀림 뭐 이런 거 본다. 방사선 투과 같은 경우는 주로 내부인데 기포나 내부 균열 같은 걸 본다. 약액 침투는 표면의 미세 균열 같은 걸 본다 하는 거죠. 그 대상 범위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정도 하고요. 넘어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24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49페이지.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용접 결함하면 용접 결함의 종류는 그 2번에 있죠. 어떻게 외운다? 재치구, 재질상, 치수상, 구조상 하는 거죠. 우리가 용접 결함이라고 모식도를 그리는 건 뭐예요? 구조상 얘기하는 거죠. 언더필, 언더컷 뭐 이런 것들요. 근데 하나, 두 개 더 있어요. 치수상 용접 그 결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변형.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면외자굴이냐 면내자굴이냐 해서 종방향이냐 아니면은 뭐그 위아래로 휘느냐 하는 건데 이 변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질상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 기계적 성질이냐 화학적 성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1등이 구조, 2등이 치수상, 변형에 대한 부분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시겠죠. 그래서 변형, 용접 변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왼쪽 페이지에 용접 변형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있네요. 따라서 다음 시험 문제에 만약에 용접 결함 나오면 뭘 얘기를 꺼낸다? 예, 용접, 구조상의 결함, 예, 또 뭐요? 치수상의 결함 이런 얘기를 꺼내셔야 되겠죠. 변형이요. 변형 빼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넘어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 강제 끝나고 흙으로 왔어요. 토공. 자, 270페이지 보시면 원위치 시험 있죠. 예, 원위치 시험. 원위치 시험은 거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원위치 시험은 뭐가 있다? 파괴적 시험하고요. 비파괴 시험이 있다. 파괴적 시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사운딩. 예, 저항물체를 근입, 인발, 회전해서 그 저항치로부터 물성치를 추정하는 방법. 즉 대표적인 게 N값 SPT 시험이죠. 자, 그 다음에 비파괴적 시험은 물리 탐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서술형 같으면 원위치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단답형 같으면은 사운딩 또는 예, 물리 탐사 이렇게 하고요. 단답형을 원위치 시험 내기는 너무 많아요, 실은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원위치 시험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파괴적 시험인 사운딩. 그 다음에 비파괴적 시험인 물리 탐사인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간다? 물리 탐사가 더 나올 확률이 크다고 얘기했죠. 물리 탐사.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위치 시험에 대한 종류하고 내용을 쓰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사운딩 보시겠습니다. 사운딩의 종류는 어떤 방법이 있다? 정적 사운딩과 동적 사운딩. 2번이요. 273페이지 2번. 정적 사운딩과 동적 사운딩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탠다드 피니츄레이션 테스트는 정적 사운딩이죠. 동적 사운딩이죠. 정적 사운딩은 콘 피니츄레이션 테스트고요. 따라서 얘는 뭐 얘기한다? N값 활용, N값 수정 얘기를 꺼내셔야 되겠죠. 수정. 그 정도로 가고요. 물리 탐사에다 집중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279페이지 가겠습니다. 279페이지 가시면 평판지하 시험 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한다? 평판지하 시험의 지리력 측정 방법에서 하중이 있고 치마가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단단한 지층의 경우 그 다음에 보통 지층의 경우 아주 연약한 지층의 경우 해가지고 이제 측정 방법이 있는데 얘는 요렇게 요게 이제 그 지지력이고요. 얘는 접선을 이렇게 내려서 접선의 교선이 만나는 부분 여기가 지지력이고요. 얘는 얼마로 본다? 예, 예를 들어서 집안에 따라 다르지만 예, 이 전체 변형의 뭐 70%로 본다. 얼마로 본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제일 얘기해야 될 건 뭐예요? 얘가 잘 안 만들어라는 거죠. 결과가. 따라서 뭘 얘기한다? PBT 시험 시 고려사항. 이걸 얘기를 꺼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죠? 보통요? 수지침. 예, 스케일 이펙트에 대한 고려, 스케일 이펙트. 스케일 이펙트에 대한 고려. 예. 그다음에 지하 수위. 그다음에 치마량. 뭐 지질 변화 이런 것들 했었죠. 예. 그래서 평판 그 제압폭과 지지력은 비례한다? 안 한다? 비례하죠. 예, 비례하니까 제압한 폭 크기의 변화를 고려한다 하는 거고요. 지하 수위 이하에 뭐가 작용해요? 부력이 작용하는데 그 부력은 평판지하 시험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부력 검토는 별도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 지지력에 대한 부분은 뭐죠? 치마량에 대한 부분은요. 지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내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지지력과 치마량을 둘 다 허용 범위 내에 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PBT 시험은 뭐예요? 지력만 하는 거지 지내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치마량의 허용 치마량 검토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런 얘기죠. 자, 평판지하 시험하면 어떤 얘기를 꺼내야 돼요? 예, 결과 적용에 대한 고려사항이죠. 평판지하 시험 시 고려사항 얘기는 튀어나와야 돼요. 요거는 요 자체를 묻는 시험도 많죠. 자, 그 정도로 가고요. 예, 다음 가겠습니다. 281페이지 집안 물리 탐사.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다? 팔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 탄성전자 방전하죠. 자, 281페이지 집안 물리 탐사의 종류. 팔을 이용하는 방법, 이용하지 않는 방법에서 탄성전자 방전하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심심하다 이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내고 해서 이제 낼 거 없으니까 올라간다. 저길로 가는 거죠. 284페이지요. 284페이지에서 시험 문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지오토모그래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얘가는 어떻게 하죠? 지오토모그래피라는 거는 단층 촬영이라는 지구 물리 탐사 기법이다 하는데 거기 측정 방법 2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가 돼 있죠? 레이더를 이용할 수도 있고 탄성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전기 비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걸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전체적인 단층을 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 그 기법이 어떤 기법을 쓸 수 있어요? 파를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지오토모그래피 탐사하면 어떻게 한다? 그 종류와 원리 같은 걸 설명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뭐 예전에 문제 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자, 페이지 301페이지로 갈까요? 301페이지. 이게 이제 뭐냐면 히빙과 보일링 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답을 어떻게 쓰시냐 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 보시면 30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잠깐요. 302페이지. 302페이지 보시면은 히빙 대책해 가지고 대책이 3번에 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합격 답안이라고 하면 대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자, 이게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근입장을 연장하는 방법 하면 주저리 써 있어요. 근입장을 연장하는 공법하고요. 공법의 특성을 써놨죠. 즉 시트 파일이나 SCW나 CIP 등과 같은 그 방법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 히빙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층 범위 이하로 관통을 해서 그 히빙을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법 쓰고요. 그 다음에 집안 계량을 해서 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프리로딩, 안밀, 그라우팅, 전기 침투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원리가 있죠? 히빙에 대한 피압수에 대한 어떤 히빙 방지 대책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책을 원리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즉 뭐 메커니즘, 검토 방법 열심히 쓴 다음에 대책이 적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좋은 답안이죠. 용두삼이.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앞페이지로 가서 301페이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지하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집안을 굴착하려고 할 때 굴착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쓰라.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뭐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 무턱대고 얘기하는 것보다 굴착 저면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또요. 굴착 배면에서의 문제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줘야죠. 굴착 저면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히빙과 보일링. 굴착 배면에서의 문제점은 뭐예요? 집안 치마와 함몰. 뭐 이런 식으로요. 자꾸 분류식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요. 면접 때 이제 가장 그 극단적인 문제가 뭐냐면 흑막이 굴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라고 했죠? 되묻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많은데 뭐라고 얘기할지 그걸 말하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그걸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지. 그러면은 본인이 출제자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좁혀가야 돼요. 저면의 문제하고 배면의 문제가 있는데 저면에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 배면에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 특히 이 두 문제 중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끌어가야죠.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큰 문제를 어떤 논리적 이유로 얘기를 꺼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조건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지하 수위가 상당히 높고 뭐 실트 지르기인데 지하 수위가 높고 뭐 예를 들어서 지지 기반은 뭐 비교적 뭐 깊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하 수위가 낮은데 점성토질에 어떤 흙이 분포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거 딱 내용을 보면 히빙 아니면 보일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논리적으로 잡아야 돼요. 배면에서의 문제, 저면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한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조건에 따라서 이 문제가 중요할 수 있고 대책이다. 예를 들어서 지하 수위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근입심이 상당히 깊은 지역을 굴착하고자 한대요. 도심지에서. 중요한 문제점과 대책을 하면 지하수라는 얘기를 물고 늘어진다면 뭐예요? 배면에서는 보일링, 저면에서는 보일링, 배면에서는
안밀 치마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대책을 자꾸 뽑아내는 답안을 쓰시는 게 좋아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예, 그런 얘기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히빙에 대해서 보일링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 방법이 있죠. 안전율 검토. 안전율 검토는 왜 검토를 하는 건가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거기 휘빙에 대한 안전율에 대해서 보면은 뭐예요? 예, 작용 우리가 얘기하는 작용 모멘트가 있고요. 저항 모멘트가 있는데 작용 모멘트를 감소시키는 방법, 저항 모멘트를 증대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검토 방법을 쓴 다음에 보일링을 얘기한다면 뭐예요? 상향의 침투 수력을 작용해서 보일링이 생긴다고 한다면 뭐예요? 상향의 침투 수력을 저항하는 방법, 상향의 침투 수압을 저하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네요. 아니면 수중토의 단위 중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이런 얘기를 쓰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리별로 쓰신다. 검토를 얘기한다면 원리별로 쓴다 하는 거고요. 그런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자꾸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런 데에서는 이런 방법이 유효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게 유효하다. 또 이런 방법은 특히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보일링 대책이 있는데 보일링이 이렇게 이제 수두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게 흙이에요. 여기 흙이고 이게 불투수층이고 이게 이제 보일링이 생겨서 이게 침투압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제 생겼다. 이게 이제 상향의 침투 수력이 생겨가지고 J가 있고 이게 이제 수중토의 단위 중량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보일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링의 대책이 어떤 대책이 좋으냐? 뭐 얘기를 하면 여기다 쇠석 부설하는 게 가장 유효한 대책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쇠석을 부설하면 상향의 수중토 단위 중량도 높일 수 있지만 하향의 침투 수력을 배제할 수 있는 투수성 재료다. 하기 때문에 저항력도 증대시킬 수 있고 작용력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3페이지에 어떤 논리로 이런 공법이 유효하다라는 결론까지 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그 답안이 나오는 것도 좋다. 무슨 공법 제안과 그 제안 근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런 분들은 뭐냐면 가장 유효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가장 중요한 대책이 뭐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히빙 대책 중에서는 가장 유효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연약층의 두께가 좀 작다. 그러면 가장 유효한 대책은 뭐죠? 근입심을 깊게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게 좋죠. 근데 연약층의 두께가 상당히 깊다라고 한다면은 그 차단을 한다라는 게 그 재료비도 만만치 않고 시공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난지도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꾸 그런 논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좋겠죠. 예. 현장에서의 그 어떤 대책과 그 제안 근거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파이핑. 파이핑은 이제 이번 시험에 나올 부분은 뭐냐면 제방 누수예요. 제방 누수가 아니라 그 댐 누수죠. 댐 누수. 댐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누수에서는 제방하고 댐하고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제방 얘기가 나오면 댐 나오고 댐 나오면 제방 나오죠. 제방이 전 시험에 제방 파기가 나왔고요. 그 전전의 시험이 제방 누수가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간다? 댐 누수, 댐 파이핑 하는 거죠. 자, 파이핑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은 댐에 대해서 집중해 보면 댐은 어떻게 되어 있다? 제체 누수에 대한 검토 방법이 있고요. 집안에 대한 누수 검토 방법이 있어요. 제체에 대한 누수 검토 방법은 뭘로 한다? 얘는 한계동수 경사법. FS는 I분의 IC로 하고요. IC는 얼마요?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로 해요. 얘는 동수경사 L분의 H고요. 이 투수성 집안에 대한 안전율은 여기 검토 방법은 뭐예요? 가중 크립비. 크립비는 어떻게 한다? L분의 H가 아니라 얘 역수죠. 동수경사 역수라서 델타 H 즉 이 수두차에다가 뭘한다? 시그마 LH, 시그마 LV 해서 얘는 3으로 나눴죠. 이렇게요. 그래서 검토 방법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검토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파이핑도 실은 대책을 좀 유식하게 쓸 수 있어요. 파이핑 대책은 뭐 때문에 파이핑은 어떻게 생긴다? 상향의 침투 수력 때문에 생기잖아요. 침투압.
그러면 상향의 침투 수압을 저감하는 방법이 있고요. 침투 수압을 저항하는 방법이 있어요. 침투 수압을 저하하는 방법은 배수 계열이고요. 저항하는 방법은 집안의 물성치를 높이고 투수 개수를 낮추는 그 계량 방법이죠. 차수 방법 같은 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그 비교를 생각하시면서 대책은 이렇게 원리별로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책을 쓰실 때도 어떤 분들은 간략하게 쓰기 대책만 나열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 대책에 대한 특징을 살짝 쓰시기도 해요. 만약에 대책에 대한 부분을 쓰라고 서술형에 나오면은 그 대책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떨 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들을 살짝 넣어주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 존중이고요. 자, 원리별로 풀어서 쓰신다 하는 거죠. 자, 그 정도 하고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유기인자 보시면 305페이지도 똑같은 문제죠. 침투합하면 뭐예요? 상향의 침투 수압 조건에서 침투합 조건에서의 보일링 문제와 대책 쓰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 똑같은 이제 보일링 파이핑 얘기니까 넘어갈까요?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예, 다음 가겠습니다. 예, 예민비 310페이지요. 자, 예민비의 기준이 있고요. 예민비에 대한 산정 방법이 있죠. 거기 예민비는 뭐예요? 우리 이제 보통 보시면은 예민비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민비는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이제 일축, 압축, 강도하고 변형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역학이죠. 응력과 변형, 강도와 변형. 예. 자, 여기 이제 교란 전에 시료에 대한 응력 변형 곡선이 있고요. 교란 후에 시료에 대한 응력 변형 곡선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QU인데 예, 리몰딩이 안 된 거고요. 얘는 QUR에서 리몰딩이 된 후에 일축압축 강도예요. 그러면은 센시티비티 레이쇼는 뭐예요? 위에 있는 건 위에, 밑에 있는 건 밑에. QUR이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안 좋다. 예민비가 크다라는 거는 예민하다. 인간이 예민하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민비에 대한 산정하고 예민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민비가 큰 흙의 공학적인 문제점이에요. 예민비가 큰 흙의 공학적인 문제점. 그게 과밀점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내요? 예민비가 큰 흙이 어떤 부분이에요? 과밀점토 또는 어떤 부분이요? 리칭, 용탈 이런 얘기 꺼내는 거죠. 그래서 예민비가 큰 흙의 어떤 공학적인 특성이라는 게 잔류 변형도 크고 압축성도 크면서 예, 그 다음에 전단 파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죠. 나쁜 얘기는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대책은 이제 치환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그 얘기고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예. 자, 다음 가서 318페이지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 그 공부하신 것 중에 그 토질 및 그 우리 이제 집안공학 해지에서 나온 그 지오 트러블 우리 이제 그 뭐 지오 트러블이라고 했나요? 지오 리스크 맞아요. 지오 리스크. 거기 이제 그 연재한 자료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과지압, 대심도, 터널. 그러니까 산악지역 관통할 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산악지역을 관통하는 터널하면은 아마 산악지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터널하면 저토피도 있고 대심도도 있어요. 실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산악지역을 관통하는 터널의 시공시 주의사항 하면은 저토피 구간 통과할 경우 대심도 구간 통과할 경우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산악지역을 이게 이제 종단면이라고 하지만 횡단면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배사를 통과할 경우 향사를 통과할 경우 이 배사와 향사의 경계를 통과할 경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만약에 산악을 통과할 경우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눠줘서 하는 거죠. 이걸 다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토피 구간을 통과할 경우 또는 대심도 구간을 통과할 경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산악 구간을 통과할 경우 하면은 문제점을 하나만 쓰면 안 돼요. 그죠? 나눠서 쓸 수 있는 거. 즉 뭐냐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각각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하고 중요한 대책을 핵심 대책을 낼 수 있는 게 이제 기술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분류식으로 쓰는 거죠.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지압 대심도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스퀴징이라고 했죠. 스퀴징이요. 스퀴징이 있고요. 스웰링이 있고요. 거기서 또 뭐 얘기했나요? 락버스트요? 예. 블록버스터, 락버스터, 버스트요. 버스팅.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스퀴징 얘기하는 거죠. 시험 문제 스퀴징이라는 얘기는 토질에서도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고요. 품질에서도 나왔어요. 몇 번. 2번인가 아마 나왔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학퀴즈 자꾸 뜨면 우리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스퀴징이나 이런 대심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퀴징은 안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반이 쭈걱 미끄러지는 거죠. 그 치약 짜내듯이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얘기고요. 스웰링은 안반보다는 풍암이나 토사예요. 그러니까 풍암이나 토사 구간에서 이제 물을 먹어서 팽창하는 거지 압출 정도는 아니에요. 부풀어 오르는 거 얘기하는 거죠. 락버스팅은 완전히 전리가 나가 있는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북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고지압 대심도 한반에서 이런 부분 얘기하는데, 자, 스퀴징에 대한 부분 얘기하거나 스웰링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 터널에다 접목한다면 어떻게 한다? 얘는 변형성이 커야 안 커요? 크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 집안이 변형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형성이 상당히 큰 경우하고요. 변형성이 별로 크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즉, 변형성이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변형 수용성 지보를 해야 돼요. 변형 수용성이 있는 수용성 지보를 해야 되고요. 변형이 별로 크지 않으면요. 그러면 지보의 강성을 키우면 돼요. 강성이 큰 지보를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은 강지보제를 얘기한다면 얘요. H형 강지보제. 얘는요. U형 가축지보제 쓰자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만약에 지금 이제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왔지만 만약에 벌킹 스웰링 하면 스웰링이 나올 쪽에 가깝고요. 더 나아가자면 스퀴징이 나올 확률은 더 커요. 그래서 스퀴징에 대한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심도 과지압, 고지압 안반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을 통과하는 산악 지역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을 쓰라면 저런 얘기를 하죠. 특히 어떤 얘기를 강조한다? 변형성 지보예요. 변형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예, 그 정도 보겠습니다. 스퀴징. 자, 그건 뭐 많이 했었으니까요. 이 말 자체를 쓰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뭐 얘기를 하거나 대심도 터널이 도심지에도 있죠. 대심도 구간을 통과하는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한다? 스퀴징 문제. 대제목이 그렇게 쓰는 거죠. 스퀴징 문제와 변형성 지보, 가축성 지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그 대제목 자체가 끝난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신다 하는 거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322페이지 갈까요? 자, 322페이지의 동결심도 이게 뭐 흙의 동상이나 동결심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322페이지의 동결심도보다는 323페이지의 동상 및 융해가 중요하죠. 그래서 동상 및 융해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하시면 이건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갖죠. 자, 동상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 예, 융기. 즉 동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온도가 뺏기는 거죠. 0도 이하의 온도로 이제 온도가 열 손실이 생기면 온도가 분포가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가 생기는데 여기 이제 집안의 플러스 영역에 이제 지하 수위가 있다면 모세관 현상으로 해서 표면 장력에 의한 모세관 현상으로 해서 물이 흡수가 되고요. 얘가 이제 아이스 렌즈를 형성하면서 얘가 융기되는 현상. 얘를 동상. 융해는 뭐냐면 열 손실이 아니라 열 공급이 생겼어요. 온도가 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하면 얘가 위는 어떻게 돼요? 함수비가 상당히 높아요. 곤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함수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함수비가 고함수비 상태예요. 그런데 이 밑에는 어떻게 돼요? 아직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결로 인한 뭐예요? 불투수층이 형성되고 있어요. 물이 배수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쑥 꺼지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융해. 그러면 동상과 융해에 대한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고요. 대책을 얘기할 수 있는데 대책은 거기 이제 323페이지에 보시면 대책이 세 가지가 있네요. 이 동상에 대한 조건이나 융해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온도,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물, 이 세 가지의 문제니까 어떻게 해요? 0도 이하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방법, 즉 지중해 온도를 상승시키는 방법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해서 줄줄줄 쓰고요. 그 다음에요,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고 물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 왜냐하면 지하 수위를 낮춰야 되겠지만 지표수가 유입돼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하수를 차단하고 지표수를 차단하고 지하수를 저하시키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실트질 흙, 즉 우리가 얘기하면 뭐죠? 실트질 흙이 뭘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모세관 현상을 차단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골제로 해가지고요. 예, 모관수를 차단한다 그 얘기죠. 아니면 아예 차단층을 비닐막을 깔아버리든가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으로 이제 내용을 비교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상융해에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뭘까요? 결론을 내보세요. 가장 확실한 대책은 뭘까요? 물이에요, 물. 물만 없으면 얼어 터지지도 않고 연화도 하여튼 토목에서는 물이 주범이에요. 생명에서는 물이 제일 중요한데 토목에서는 물이 극복의 대상이죠. 그 누가 얘기했다고요? 제가요. 예,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토공에서는 극복할 대상이다. 김재권. 아,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물이 제일 중요하죠. 물이 제일 중요해요. 물만 없으면 안 얼어 터지잖아요. 연화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배수 얘기를 자꾸 꺼내요. 아니, 토공은 흙을 바꾼다. 그거 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 범위나 심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클 수 있고, 가열이나 단열하는 방법도 상당히 비경제적이에요. 그거 뭐 열선 깐다? 이런 것도 비경제적이죠. 가장 만만한 건 뭐예요? 배수.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죠. 자, 그 정도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상 대책. 그래서 배수 대책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현장에서 보시면은 배수 분량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그 배수 구배나 배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그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동상에 대한 문제가 별로 취약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배수 체계에 대한 재검토나 뭐 그 방법이 고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예. 자, 그다음에 이 326페이지의 최적 환산 계수는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334페이지 가겠습니다. 334페이지. 이거는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이제 뭐 다짐 효과에 영향 주는 요인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 보통 이렇게 하죠. 도로 성토 재료, 성토 재료의 요구 조건 하고요. 성토 관리 방법. 이게 이제 내용을 하시면 성토 관리 방법 또는 성토 다짐 관리 방법. 예. 성토 뭐 다짐 관리 방법 이렇게 도 돼요. 다짐 관리.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성토 관리니 다짐 관리니 뭐 비슷한 얘기지만 결국은 성토에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다짐을 해야 되니까 예, 쌓기 방법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다짐 방법도 얘기하라는 얘기죠. 일단은 뭐 성토 방법이라고 하면은 쌓기 방법도 얘기하고 다짐 방법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다짐이 주인공이에요. 일단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뉘앙스가 보이시나요? 어떤 그 내용이 들리시나요? 일단 다짐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해요? 재료에 따라 틀리다 그 얘기죠. 토사 다짐, 안반 다짐, 입도 조정층 다짐이 틀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골재, 조골재 다짐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죠. 그냥 다짐 관리 방법 하면은 뭐 품질 관리 아니면은 뭐 공법 관리 이런 얘기도 좋겠지만 어떻게 한다? 성토 재료의 재료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버력 다짐, 그 다음에 토사 다짐, 입도 조정층 다짐 해서 예를 들면은 뭐예요? 예, 모래, 자갈, 암 버력 각각 다짐에 대한 관리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자, 일단 거기 보시면 334페이지의 기본적인 건 뭐죠? 다짐 효과에 영향 주는 요인하고 다짐 증대 방안 요거는 같이 가는 거죠. 자, 다짐 효과에 영향 주는 요인은 뭐예요? 함토해유, 함수비, 토질 에너지, 유기물 함량 이렇게 보는데 함수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 다음에 토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쓰는 거죠. 그거를 서술로 쓰셔야 돼요. 함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초기에는 함수비가 올라갈수록 건조 상태에서 올라갈수록 다짐도는 올라가지만 함수비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 공국을 수국이 치환하기 때문에 공국률이 더 커지는 효과가 되고요. 다짐 효과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밀도가 떨어진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을 거기 334페이지에 있는 함수비가 효과 미치는 영향하면 설명을 쓰셔야 되고요. 토질이 미치는 영향하면 설명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고요. 증대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최적 함수비 관리, 토질에 대해서는 토질별 다짐 관리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질별 다짐 관리 같으면은 조골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동적 다짐,
세골제 같은 경우에는 정적 따짐을 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뭐 그렇게 뭐 시험 문제 하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44페이지 갈까요? 과합밀비.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과합밀하고 과다짐하고 이제 종종 나오는데 344페이지요. 과합밀 나온 다음에 과다짐 나오고요. 과다짐 나온 다음에 과합밀 나오고 하죠. 이 근자에 이제 뭐가 나왔다? 과다짐 나왔으니까 우리는 과합밀. 과합밀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림 하나를 제대로 그리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림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현재 상태고요. 얘가 이제 과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딱 기준을 했을 때 어떤 소정의 심도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깊이 있는 걸 해서 A, B, C로 볼 때 과합밀비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건 위에, 밑에 있는 건 밑에. 과거 상태의 작용 하중과 현재 상태의 하중의 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OCR이 과합밀비가 1보다 크다. 얘는 뭐라고 한다? 정규합밀. 과합밀이죠. 과합밀. 과합밀 하는 거고요. 얘는 1이다. 그래서 정규합밀. 얘는 1보다 작다. 그래서 뭐예요? 미합밀 또는 과소합밀. 과소합밀 또는 미합밀. 자, 각각 다 공학적으로 문제가 커요. 얘는 과합밀은 뭐 때문에 문제라고 했어요? 얘는 예민비가 이 과합밀 점토가 용탈이 되면 뭐 한다? 예민성이 아주 큰 흙으로 변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퀵클레이라고 불러요. 이 과합밀 점토가 무조건 퀵클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합밀 점토가 특수한 조건에서 용탈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예민성이 큰 점토로 발달하게 되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 퀵클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합밀 점토가 공학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과합밀비만 보고. 보통 과합밀비가 크면은 공학적으로 한참 눌려서 암밀이 종료된, 얘는 암밀이 종료된 흙. 얘는 암밀이 만약에 하중에 추가 하중이 들어가면 암밀이 시작될 흙. 얘는 추가 하중을 줘도 어느 정도는 버틸 흙이에요. 얘는 하중을 주면은 암밀이 시작될 흙이고요. 얘는 하중도 안 줬는데 지가 아직 암밀이 안 끝났어요. 계속 암밀이 진행되는 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학적으로 본다면 양호한 거, 보통인 거, 불량한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요? 퀵클레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합밀 점토에서의 용탈 문제와 퀵클레이 대책. 그 다음에요. 정규암밀 점토의 암밀 촉진 대책. 얘에서의 뭐요? 잔류암밀이나 암밀 잠유암밀이나 그 암밀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치환 대책 얘기도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간과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과합밀비에 따른 공학적인 특성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얘기가 강조돼야 된다? 퀵클레이 정도는 나와야죠. 특수한 경우 자, 그 정도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면이요. 자, 비탈면 보호공법. 자, 우리 이제 사면 안전 대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안전율 증가공과 안전율 유지공이 있죠. 355페이지 하고 있어요. 355페이지요. 자, 사면 안정 대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안전율이 안전율이 확보된 사면에 대해서는 뭐 한다? 안전율 유지공. 안전율이 미확보된 사면에서는 뭐 한다? 안전율 증가공이에요. 비탈면 보호공법은 안전율 유지공이죠. 유지공. 즉 소요의 안전율이 확보됐다는 근거 하에 적용하는 공법이에요. 거기 안전율 유지공에 대한 공법은 뭐가 있다? 이렇게 하죠. 생물화학적 방법, 물리학적인 방법.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을 보시면 분류는 우리 이제 거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생물화학적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생물화학적인 방법, 그다음에 물리학적 방법. 생물화학적 방법은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식생공, 그다음에 표층공, 그다음에 피복공. 그다음에 여기 물리학적 방법은요. 배수공, 그다음에 뿜기공, 쇼크레이트 뿜기, 블록공. 피읍, 비읍. 아니면 말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제일 간과하기 쉬운 건 뭐예요? 배수공. 제일 사면에서의 안전율을 떨어뜨리는 원흉 중에 하나가 배수공이거든요. 그래서 배수공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책에서부터 배수공이 빠져 있어요. 배수공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시험 문제 보통 안전율 증가공 계열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안전율 유지공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안전율 유지공에 대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요맘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비탈면 보호공의 공법의 종류하고요. 배수공을 강조하신다 그 얘기죠. 뭐 시드 스프레이 이런 얘기만 쓰시지 말고요. 배수공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수공 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예, 쭉 넘어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64페이지 가겠습니다. 364페이지는 해빙기의 낙석이 가장 크죠. 그래서 해빙기 하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낙석방지공이에요. 자, 낙석방지공의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말로 풀어서 어떻게 해요? 예. 안반과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하고 불특정 소수 이런 특정 소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보시면 낙석방지공이 낙석 예방공과 낙석 방호공이 4번에 있죠. 자, 예를 들면 균열과 전리가 소수 발달되어 있고 낙석 위치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균열과 전리가 소수 발달되어 있고요. 낙석 위치가 딱 그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특정되어 있는 경우는 뭐예요? 낙석 예방공. 거기만 암편을 제거하거나 거기를 달아매면 돼요. 앵커나 뭐 이런 것들요. 근데 낙석 그 불연성면이나 전리가 다수 발달되어 있고 그 위치가 전반적으로 분포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방호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낙석방지책이나 피암터널이나 해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낙석에 대한 방지공이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한다? 그 낙석 대책, 낙석을 유발시키는 사면의 전리나 어떤 전리나 분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리가 소수 발달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방공. 다수 발달되면요? 방호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쓸 수 있겠죠. 사면의 전리가 다수 발달된 경우, 사면의 전리가 소수 발달된 경우, 국부적인 경우, 전반적인 경우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방지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보세요.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실무상의 어떤 문제점과 대책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죠? 유지관리도 얘기했었죠. 유지보수. 낙석이라는 게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암편이 떨어져서 쌓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낙석 방지 옹벽이나 낙석 방지 책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면이 있는데 돌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럼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낙석 에너지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유지보수하는 것도 중요해요. 낙석의 암편의 제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아예 낙석이 생길 거는 암편을 제거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예, 낙석에 대한 어떤 방지공의 유지관리, 유지보수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유지보수 불량 시의 어떤 문제점, 예, 낙석 방지공에 대한 유지관리, 유지보수 방안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끝내야 돼요. 내일 책 2개 들고 오시면 짜증 나잖아요. 기본서는 이렇게 배려하는 강의.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375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37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건설기계 주행저항 있죠. 이거는 키워드만 보십니다. 자, 건설기계 주행저항 네 가지는 뭐예요? 동경가공이다. 동경가공. 서울가공도 아니고 동경가공이요. 동력저항, 경사저항, 가속저항, 공기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가속저항하고 공기저항은 실은 가속하거나 고속주행 시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무시할 부분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설기계의 저항은 뭐예요? 전동저항과 경사저항이죠. 따라서 전동저항과 경사저항에 대한 어떤 대책 얘기를 강조하시면 되겠죠. 어떤 주행성 향상 방안 이런 거요. 자, 그거 정도만 보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갈까요? 예. 자, 다음 페이지. 자, 386페이지 트래피커빌러티 있죠. 요거는 그냥 내용만 읽어보십니다. 트래피커빌러티의 산정 기준, 트래피커빌러티의 향상 방안,
기준과 향상 요 정도만 쓰시면 되겠죠. 보통 트랙 피커빌러티는 뭘로 측정하나요? 이런 얘기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질토인 경우, 점성토인 경우. 사질토인 경우는 뭘로 해요? SPT 시험 또는 PBT 시험 이런 것들로 지지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주행성을요. 근데 이게 보통 점성토 연약 집안에서 트랙 피커빌러티라는 건 점성토, 고함수비 점성토에 대해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뭘 쓴다? 콘지수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트랙 피커빌러티가 안 나오는 대상층이 뭐냐고 따진다면은 느슨한 사질토고 고함수비 점성토인데 예, 사질토일 경우, 점설토일 경우 나눌 수 있겠죠. 여기서는 콘지수는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건 점성토 얘기하는 거고요. 자, N값 시험 사질토, 점성토는 콘 피니츄레이션 테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6번에 향상 방안이 있죠. 이것도 이렇게 나열식으로 안 쓰고 뭐라고 쓴다? 예. 좀 원리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배수에서 강국수압을 낮추는 방법, 물성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예, 원리별로 쓰시는 것도 좋아요. 전단강 집안 전단 강도를 타워 F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 쓴 다음에 예, 집안 물성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또는 강극수를 배제하는 방법 또는 작용 차륜 하중을 저감시키는 방법 뭐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약 집안으로 가시면 연약 집안은 자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자, 398페이지 갈까요? 자, 398페이지. 이 연약 집안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배수공법이죠. 배수공법 하면 배수효과의 저하뿐이 없고요. 따라서 배수효과 저하에 대한 부분은 뭐 한다? 물어보지 않아도 예, 배수공법 나오면은 398페이지에 교란효과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요거는 두 가지 정도로 써야 돼요. 자, 스미어존 이펙트의 영향 요인하고요. 스미어존 이펙트의 예, 대책 얘기가 나오죠. 영향 요인은 뭐가 있나요? 설계, 시공. 대책은요? 설계, 시공. 예를 들면은 뭐 그 배수제에 대한 어떤 직경이라든지 예, 케이싱의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미어존 이펙트에 영향을 미치죠. 뭐 시공 속도라든지 이런 거요. 대책은 설계, 시공돼 있어서 거기 4번에 설계하고 시공 대책이 있죠. 수평 압밀 계수를 저감해서 설계를 한다. 배수제의 직경을 감소해서 적용한다. 웰 레지스턴스 영향을 복합 고려해서 적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시공시 방법은요.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뭐요? 예. 근입 속도 그 케이싱의 날끝을 날끝을 플랫보다는 어떻게 한다? 날끝을 이제 날카롭게 해서 안쪽으로 굽혀서 케이싱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케이싱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 얇게 한다? 얇게 한다. 근입 속도를 빠르게 한다? 늦게 한다? 근입 속도를 천천히 한다.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내용을 보시면서 하고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스미어존 이펙트, 스미어링 효과가 가장 그 현장에서 이제 가만히 본다면 스미어존 이펙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결론 해가지고요. 자꾸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 이거죠. 시험장에 가가지고 결론, 평가, 실무 적용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단답형에서도 그 얘기를 자꾸 꺼내서 실무상의 적용 방안, 결론, 평가 이런 거요. 자, 실무상에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예 설계상에 어떻게 해요?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집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영향 요인이 있고 웰 레지스턴스나 스미어존 이펙트의 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배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배수제의 직경을 감소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자꾸 얘기를 어떻게 꺼낸다? 예, 마치 현장에 많이 해본 사람처럼 꺼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얘기를 꺼낸다. 어차피 이 답안도 그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있는 척, 해본 척. 무슨 현장에서 해본 결과 가장 유효한 방법은 어떤 뭐 설계에 대해서 뭐 두께를 조정하는 방법이 유효했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고요. 자꾸 그런 얘기를 쓴다 하는 거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 나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는 쓰지 마세요. 아, 본인은 처음 나트륨 공법을 제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공한 사람으로서 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는데 제일 재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본인은 어떤 뭐 자랑하는 그런 것보다 이런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유효했다 이런 것들이 더 낫겠죠.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요. 자, 일단 넘어갈까요? 예, 페이지 몇 페이지 가시냐면 406페이지 가겠습니다. 406페이지 하면 거기 위에 이제 함양전공법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예, 함양전공법이 거기 보시면 복수공법 중에서 주수공법이에요? 아니면 담수공법이에요? 원지하 수위를 뽑아서 원지하 수위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함양전공법이라는 게 저거의 대안으로 나왔죠. 집안 침하에 대한 대안으로 해가지고요. 원래 이제 흙막이 굴착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지하 수위가 원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으면 저하된 지하 수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물이 있으면은 얘 구조물에 어떤 침하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함양전공법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물을 빼서 예, 펌프를 해서 여기서 물을 넣는 거예요. 펌프를 해서 여기서 넣는다라고 하면 지하 수위가 여기까지는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떨어진다 이 얘기죠. 이렇게 이게 함양전공법이에요. 함양전공법은 이 지하 수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압밀침하는 유발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함양전공법을 쓴다 그러면은 흙막이 가시설에서 뭐 배수공법을 쓸 때 집안 침하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는 복수공법인 리차지공법에서 주수공법이에요, 담수공법이에요? 주수죠, 주수.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4번의 종류에 보시면 주수는 어떻게 돼요? 그건 양수를 재주입하는 재활용공법이에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원래된 양수를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수가 함양전공법이고요. 담수공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실수를 보충하는 공법이죠. 다른 데서 이제 끌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이 복수공법은 나중에 어디서 써먹는다? 이런 모식도와 함께 어디서 써먹는다? 예, 지하 수위가 높은 흙막이 뭐 배수공법 얘기할 때 하는 거죠. 흙막이 굴착하는 게 아니라 배수공법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지 저쪽으로 할까요? 예, 429페이지요. 액상화. 자, 액상화 보시면 액상화의 3조건이 있고요. 예, 429페이지요. 액상화에 대해서는 3조건이 있고 3대책이 있죠. 3조건은 뭐죠? 예, 이렇게 얘기해요. 액상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 요건이 뭐가 있냐면 이 중에 하나만 빼도 안 된다는 거죠. 물은 포화 비배수 조건. 배수가 안 되고 함수비가 커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집안은 느슨한 샌드 또는 실트질 샌드, 실티 샌드요. 느슨한 모래질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요? 진동, 인위적인 진동이나 자연적인 진동이 있어야 되는데 발파나 아니면요 지진 이런 부분에 생기는 거죠. 이 세 개가 다 맞아야지 일어나는 거라서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은 뭐예요? 진동을 완전히 차단한다? 이건 좀 생각이 해봐야 되고요. 어떻게 날까요? 집안을 치환할까요? 물을 배수를 할까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만약에 집안이 층이 두껍다. 예, 지하 수위는 낮다. 그러면은 뭐 한다? 배수가 낮고요. 반대인 경우는 얘가 낮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이런 것도 쓰실 때는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결론, 평가에서 경제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쓰는 거죠. 보통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진동을 억제하는 대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 진동을 억제하는 대책이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다? 예, 이런 대책을 하는 방법이 경제적이고 무슨 현장에서는 무슨 대책을 적용함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해봤다라는 얘기, 고민을 많이 해봤다는 얘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3대책과 3요건과 3대책 쓰시고요. 거기 보시면 대책을 이렇게 썼네요. 429페이지에 6번 밀도를 증대시키는 방법, 예, 입도를 계량하는 방법, 고결하는 방법, 배수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각각 분류를 해서 나눠놨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까요? 예, 페이지로 몇 페이지 가시냐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흙막이 가서요. 예. 자, 452페이지 가겠습니다. 452페이지 가시면은 아칭이 있죠. 아칭. 예. 아칭은 이제 실은 이렇게 문제 내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실은 흙막이의 아칭 또는 예를 들자면은 댐 신벽의 아칭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터널에서의 아칭 이렇게 내줘야지 제대로 된 문제죠. 보통 이제 수압화재가 터널에 댐 신벽에서의 아칭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한다? 터널에서의 아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터널에서의 아칭을 극대화시키는 게 뭐예요? 지보재고요.
아칭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 시간에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보공법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터널의 아칭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토질에서는 여러 가지를 해요. 흑막에서의 아칭도 얘기하고 댐신벽에서의 아칭도 얘기하는데 터널에서의 우리 아칭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 하는 거죠. 지보제, 선지보공법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또 어디서 얘기를 해요? 저토피 하면 또 아칭 얘기를 해야죠. 원지반 자체의 아칭 이펙트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토피 같은 경우는 뭐한다? 아칭 이펙트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보강을 하고요. 아칭 이펙트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개착을 하는 게 낫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칭이란 자꾸 얘기를 꺼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 정도 가고요. 넘어갈까요? 페이지 이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안정형 넘어가고요. 자, 486페이지 갈까요? 486페이지 보시면은 기초의 부력 대책 해가지고 부력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은 이제 부력 대책 또는 양압력 대책 이런 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지하 수위에 밑에 지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쓰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지하 정수장 구조물, 지하 무슨 구조물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지하 수위가 높은 구조물 하면 어떤 얘기한다? 부력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거기 부력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 부력의 저항기구 또는 안전율 4번 먼저 쓰시고요. 그 저항기구나 안전율에 대한 부분에서의 대책이 3번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부력에 대한 저항기구 이렇게 하고요. 거기 이제 보시면 안전율이 위에 있는 게 저항기구고요. 밑에 있는 게 작용기구죠. 그래서 작용력과 저항력인데 저항력은 구조물의 자중, 또 거기 보시면은 웨지가 있는데 웨지에서의 어떤 자중, 마찰력, 앵커력 또는 우리 이제 부력 말뚝에 대한 마찰력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작용력은 이제 부력이 있죠. 그래서 부력을 저하하느냐, 저항하느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원래 건축인데요. 이건 실은 이제 건축인데 건축도 우린도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을 어떻게 하냐면 상수위 공법이라고 있어요. 상수위 공법은 뭐냐면 여기다 구멍을 딱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집수정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집수정이 꼭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있고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요. 뚫으면 얘가 수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평수위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지하 수위가 딱 높아지면 얘가 물이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이제 이게 뿜어져 가지고 이제 수위를 맞추는데 수위가 딱 요 수위 될 때까지 이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수위가 맞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위,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즉 이 상수위 공법이라는 거는 이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위를 유지한다는 건데 얘는 부력을 저하하는 거예요? 부력을 저항하는 거예요? 둘 다예요. 구멍을 뚫었으니까 부력이 저하가 되죠. 그런데 수압이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부력을 저항하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물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위를 유지하면 뜨지 않고 물 힘으로 물을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의 기초의 부력 대책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수위 공법의 경제성과 적용 방안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경제성이냐? 구멍만 하나 뚫었을 뿐인데 효과는 엄청 크다.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꾸 어떤 얘기를 꺼내요? 제한과 제한 이유 이런 거요. 이런 방법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논리적인 근거.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셨어요. 자, 494페이지 보겠습니다. 494페이지 문제는 메인 말뚝공법인데 이건 2년 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현타말뚝 매입공법, 현타말뚝 매입공법, 대구경, 소구경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전에 현타말뚝공법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매입말뚝공법의 종류하고 특징은 한번 보고 가셔야 되겠죠. 나온 지는 2년 됐는데 좀 찜찜하다. 자, 494페이지 매입말뚝의 공법의 종류는요. 내부굴착, 성굴착, 속 파먹는 중공굴착이 있죠. 아니 회전압입, 우리 성굴착, 중공굴착 이렇게 했죠. 중공굴착에 대해서는 내부를 파먹는 방법, 성굴착은 프리보링 방법이 있고요. 회전압입 공법이 있다. 자, 그 각각에 대한 특징 얘기하고요. 자, 메인 말뚝 공법이 뭐가 취약하다고요?
선단 지지력, 주면 마찰력이 다 안 나오니까 선단 지지력 확보 방안. 예, 우리 이제 선단 확장 말뚝 같은 거요. 주면 마찰력 증대 대책 뭐요? 예, 우리 이제 헬리컬 파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거기 날개를 해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예, 전단 파괴 면적이 주 면적이 더 커지게 되죠. 예, 그런 부분도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예,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506페이지요. 506페이지 부주면 마찰력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죠. 이거 뭐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안 나왔으니까 이번엔 나올 거예요. 예, 분명히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자, 부주면 마찰력 하면 얘부터 그 첫 번째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중립점의 깊이요. 왜냐하면 중립점의 깊이까지 부주면 마찰력 대책이 들어갈 거거든요. 중립점 위가 부주면이고요. 중립점 아래가 정주면 마찰력이니까 중립점의 깊이를 먼저 산정하고요. 부마찰력은 어떻게 한다? 중립점 위에 부마찰력 대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립점의 깊이가 5번 있고요. 부마찰력에 대한 대책이 있다. 대책을 보면 어떻게 한다? 부마찰력을 감소하는 대책, 선단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대책 이렇게 해도 돼요. 뭐 꼭 설계 시공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부주면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대책, 선단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하나 강조한다? 뭐 슬림 레이어드 말뚝이나 아니면 이중관 같은 것들도 강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내용을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정도로 끝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보세요. 거기 이제 밑에 평가, 결론 이런 걸 많이 해요. 이게 보통 이제 어디서 써먹냐면 저쪽에 전문 기술사 중에 토질이나 구조 쪽은 이런 걸 잘 써먹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쓰라고 해요. 결론이 뭐냐? 뭐가 제일 좋느냐? 근데 이런 얘기를 따진다면 전문가는 보통 논리적인 근거에 결론을 내죠. 그런 걸 내라는 게 원래 논술 시험이거든요. 그 서술형. 근데 우리는 단답형에서도 뭐 한다?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거죠. 주의할 점은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결론, 평가 이러면 안 되고요. 한두 개만 좀 하세요. 예, 너무 과하면 안 좋다. 자, 논리적인 결론 내고요. 내일은 이거 안 갖고 오셔도 되고요. 2권 갖고 오세요. 2권. 예, 그거 하려고 지금 막 불이 나게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조금 남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예, 그 남으셔서 좀 그 토론을 하고 하실 분들은 딱 5분 있다가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할까요? 예. 오늘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